1519년 겨우 전라도 화순 능주 한 남자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금부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금부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남자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오지 않나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살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붓을 들어 마지막 시한수를 썼습니다. 임금을 아비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걱정하였노라. 밝은 해가 세상을 내려다보니 나의 붉은 마음을 환히 비추. 그리고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광주.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왕 중종은 그날 이후 평생 그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10년 봄, 중종은 성균관을 방문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났지만 중종은 불안한 왕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 연산군이 몰아내진 사건입니다. 연산군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겼고 사냥을 위해 도성 밖 민가를 철거했으며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바꿨습니다.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 형벌을 내렸습니다. 결국 훈구 대신들이 봉기에 연산군을 강화도로 내쫓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그 새 회왕이 중종이었습니다. 문제는 중종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군구, 공신들이 그를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박원종, 순정, 성희안 이 세 사람이 사실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하자마자 겪은 첫 번째 굴욕이 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단경왕후 신씨였습니다. 왕이 진심으로 아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즉위 7일 만에 공신들이 요구했습니다. 신씨의 아버지 신수근이 단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하라고. 중종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즉위 7일 만에 아내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 굴욕을 중종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단경왕후는 폐위된 후 인왕산 자락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매일 인왕산 바위 위에 올라가 궁궐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훗날 그 바위를 치마 바위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녀가 붉은 치마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중종에게는 자신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공신들과는 다른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나라를 바꿀 사람. 성균관에서 중종은 유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공자 시대의 이상 정치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구현하겠는가. 수많은 답안지 중에서 중종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침없고 단호했습니다.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중종은 그 답안지를 쓴 사람을 불렀습니다. 29살의 청년 유생 조광조였습니다. 중종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다 라고. 조광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82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무오사화로 유배온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김굉필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습니다. 조광조는 그에게 직접 배우며 단순한 학문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유학을 익혔습니다. 그의 일상은 남달랐습니다. 성균관에 있을 때 조광조는 관대를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도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갖춰 입은 뒤에야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유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절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성균관 유생들끼리 모여 잡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광조는 대답했습니다.
말이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 없는 말은 마음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 안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조광조는 반드시 나섰습니다. 권력 있는 집안 자식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중종이 그를 발탁하기 전부터 성균관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조정에 들어가면 조선이 바뀐다. 중종은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1515년 과거에 급제한 조광조는 이틀 만에 조정을 발칵 뒤집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간원과 사헌부 관리들을 전부 갈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조정의 감찰 기관입니다. 왕의 잘못을 간언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탄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군구 공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비리의 보호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입이 첫 출근, 이틀 만에 조직 전체를 고발한 것입니다. 중종은 웃으며 그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조광조는 눈 깜짝할 새의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4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무언가를 건의하면 중종은 들었습니다. 중종이 조광조의 말에 귀를 닫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연에서 두 사람은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왕과 신하가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였다고 당시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중종에게 조광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반정으로 왕이 됐고 공신들에게 끌려다니며 아내도 빼앗겼던 왕. 그런 왕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자신의 사람. 함께라면 조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중종은 더 많은 것을 허락했습니다. 조광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별자리에 기원을 드리는 등 왕실의 오랜 제례를 담당했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이 유교, 국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가 반대했습니다. 왕실의 전통인데 없앨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종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연에서 매일같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상소를 올렸습니다. 동료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폐지됐습니다. 중종은 안도했습니다. 조광조가 밀어붙여준 덕분에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량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과거 시험은 암기 위주였습니다. 글을 잘 외우고 시를 잘 짓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발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현량과였습니다. 지역에서 천거를 받고 직접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광조와 가까운 젊은 사림들이 괴거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에 참여한 공신 중 가짜 공신들을 가려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신이 너무 많이 책봉됐습니다. 반정의 주역도 공신이었고 그날 밤 그냥 따라간 사람도 공신이었고 나중에 이름만 올린 사람도 공신이었습니다. 이 공신들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76명의 공신 지위와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그 76명 중 상당수가 지금도 왕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훈구파였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왕에게로 향했습니다. 훈구파는 조광조를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성균관 출신의 젊은 선비 하나가 날뛰는 것쯤은 시간이 지나면 꺾일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조정 안에 조광조를 따르는 젊은 사림들이 늘어났습니다. 현량과로 들어온 신진 관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위훈 삭제로 자신들의 재산까지 빼앗기자 훈구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광조를 없애야 한다.
1519년 11월 창덕궁 우어 한밤중에 나무십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나무십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초이왕저 샤오웨이왕 달릴주 닮을주 델위 왕와 저와 샤오를 합치면 저가 됩니다. 조씨가 왕이 된다. 훈구파가 궁녀를 시켜 나무십에 꿀로 글자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조광조를 영모죄로 몰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중종은 그 나무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이 진짜로 속은 걸까요? 나무십에 꿀로 글자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한다.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자기적인 방법입니다. 글자 모양이 너무 정확하고 발견된 장소도 너무 적절합니다. 영모를 꾸미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겠냐고 조금만 의심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중종이 진짜로 조광조의 영모를 믿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조광조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마침 핑곗거리가 생긴 것인지. 실록에는 결정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김유사와 당시 조광조에게 사형을 내리라고 주장한 것은 중종 단 한 명뿐이었다고. 영의정 정광필도 반대했습니다. 훈구파의 실력자로 조광조와 대립하던 남곤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조광조를 제거하는데 앞장선 사람들마저도 사형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끝까지 사형을 밀어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조광조가 너무 빠르게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한 것은 공신들을 견제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카드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조정 전체를 자신의 방향으로 바꾸려 했고 왕도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왕이 조광조를 이용한 것인지 조광조가 왕을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훈구파가 수군거렸습니다. 조광조가 왕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왕이 조광조 없이는 결정을 못한다고. 그 말이 중종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왕은 왕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왕이 아니라 그냥 왕. 조광조는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광조는 옥중에서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중종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취소하는 전령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비가 태어나서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이다. 왕이 언젠가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 하나로 기다린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는 절명시를 쓰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발, 두 사발, 몇 사발을 더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38살의 조광조는 숨을 거뒀습니다. 1519년 2월 20일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은 그 장면 앞에 이런 한 줄을 남겼습니다. 조금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날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서 나온 것 같았다. 사관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보낼 수 있는지. 중종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중종은 달라졌습니다. 조광조의 이름이 나오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신하들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피하게 됐습니다. 경연에서도 보고에서도 조광조의 이름은 천천히 지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21년 조광조가 죽은 지 2년 뒤 조광조와 함께 사화를 당한 살인들 중 일부를 복권시키는 논의가 조정에서 나왔습니다. 중종은 그 논의를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537년 조광조가 죽은 지 18년 뒤 조광조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훈구파의 실력자 김알로가 오히려 명무로 몰려 사약을 받았습니다. 중종이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권력의 끝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제거한 자는 결국 왕에게 제거됩니다. 중종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광조를 제거하는데 앞장선 사람마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다면 조광조는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중종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내가 조광조를 잘못 죽였다. 정사에는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승입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중종이 죽기 전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김윤현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김윤현, 조광조가 죽은 해입니다. 1519년부터 14년, 중종이 죽던 해까지 25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조광조가 죽고 16년이 지난 뒤 1545년 중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십 년이 흐른 뒤 선조 때 조광조는 복권됐습니다. 문묘에 배양됐습니다. 조선의 성현으로 추승됐습니다. 조정에서 조광조를 기리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다. 다만 너무 빨랐다. 개혁의 방향은 맞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오기 전에 제도가 먼저 달려갔고 결국 반발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빠른 것이 문제였다면 왕이 속도를 조절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왕은 조광조를 발탁한 사람입니다. 조광조가 빠르게 달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도 왕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두려워졌을 때 왕은 속도를 늦추는 대신 달리는 사람을 없앴습니다. 그것이 중종이 평생 잊지 못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열어준 길에서 달리던 사람을 자신이 막았으니까요. 조광조가 쓴 절명시를 다시 읽어봅니다. 임금을 아비처럼 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걱정하였노라. 밝은 해가 세상을 내려다보니 나의 붉은 마음을 환히 비출 원망이 없습니다. 왕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더 무겁습니다. 욕을 하거나 원망을 쏟아냈다면 중종이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죽으면서도 왕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에 중종은 25년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바뀐 순간을 기억합니다. 중종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위 38년, 조선의 왕 중 가장 긴 제위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법전을 정비했고 국방을 강화했고 나름의 안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중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조광조를 죽인 왕, 그것입니다. 왕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이름, 역사도 함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은 지킬 수 있었으나 지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광조는 마지막까지 왕을 믿었고 왕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긋남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조선의 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중종과 조광조, 한 사람은 끝까지 왕을 믿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왕이 되어 많은 것을 지켰지만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역사가 중종에게 붙인 가장 긴 꼬리표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조선의 뒤 이야기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